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보험 설계사의 미래, 또 기후변화에 맞서는 새로운 보험,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 겉보기엔 다 다른 주제 같은데 파고들수록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가? 그렇죠. 기술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수록 그 그림자처럼 새로운 위험도 따라오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개인과 거대한 시스템 사이의 힘겨루기는 더 선명해지고요. 오늘 이 자료들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적인 통찰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사실 이건 좀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벌초하러 갔다가 저수지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보험사가 고인의 사망을 사고가 아닌 고의, 그러니까 자살로 단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겁니다. 아, 심지어 아내를 사기꾼으로 몰아서 소송까지 걸었고요. 유족은 남편이 사고 직전에 장모님들을 빵 사갈게라며 밝게 통화했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이 사건이 바로 보험사의 면책 횡포라는 오래된 논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험사는 일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든 보험금을 주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특히 자료에 나온 것처럼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다, 최근에 수익자를 바꿨다, 이런 정황들을 마치 자살의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주장하는 건 그들의 아주 익숙한 대응 방식이죠. 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개인에게 얼마나 차갑고 폭력적인 시스템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정말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네요. 그럼 이런 시스템 앞에서 개인은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실마리를 던져집니다. AI가 나에게 맞는 보험을 추천해주는 시대에 인간 보험 설계사가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는 결국 보상 실력에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보상 실력이라는 표현이 흥미로운데 저는 그게 절반만 맞다고 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분쟁 관리 능력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분쟁 관리 능력이요? 네, AI는 수많은 데이터로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고 가입 절차를 처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방금 그 사례처럼 분쟁이 생겼을 때 보험사가 의학적, 법률적 용어를 동원해서 지급을 거부할 때 AI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약관을 검색하는 것 이상은 힘들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약관을 잘 아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 설계사의 진짜 가치는 거기서 드러나죠. 이건 단순히 규정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람과 과정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년 넘게 관계를 맺어본 보상과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 과장님, 우리 둘 다 이 의사소견서가 좀 애매한 거 알잖아요. 이 가족들 상황 좀 봐서 좋게 해결해 봅시다. 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협상과 설득. 이건 AI가 절대 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결국 보험의 진짜 가치는 가입할 때가 아니라 돈을 받아야 할 때 증명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기술이 꼭 이렇게 개인과 대립하는 모습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토스 인슈어런스가 언더라이팅 센터라는 걸 만들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34개 보험사의 심사 기준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예전에 병력이나 나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가입 가능한 최적의 상품을 찾아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보통 보험사에서 가입 전에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언더라이팅은 보험사가 가입 신청자의 위험도를 평가해서 계약을 인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심사 과정을 말합니다. 과거 병력, 직업, 나이 같은 걸 다 따져보는 거죠. 아, 여기서 기술의 양면성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어떤 기술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지급 거부 논리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지만 토스의 사례처럼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해서 소비자에게 거절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기도 하는 거죠.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 같아요. 이 기술이 과연 누구의 편에 서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가? 이렇게 개인과 거대 보험사 간의 줄다리기를 보고 있으니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위험에 대해선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기후보험 얘기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정부가 폭염 같은 기후재난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야외 근로자들의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사회 안전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산업재해, 그러니까 공장에서 기계에 다치거나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험이잖아요. 그쵸. 기후변화라는 거대하고 새로운 위험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복지나 보험 체계가 미처 막아주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 거죠. 국가가 이제 그 공백을 직접 메우기 위해 나선 겁니다. 단순히 더우면 쉬세요가 아니라 그 쉬는 동안 줄어드는 소득까지 국가가 보전해주겠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접근인 거죠. 이제 기후위기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적 위험이라는 인식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희귀질환 환자들을 만나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요. 그 지점이 바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소수라 할지라고 가장 절박하고 치명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먼저 돌볼 것인가? 사실 정답은 없는 문제죠. 네. 하지만 희귀질환 정책처럼 한 사회가 가장 약한 소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회의 품격과 지향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이익만큼 소수의 고통에도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니까요. 국가가 큰 틀에서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해도 결국 우리 일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위험은 각자 관리해야 하는 거겠죠? 특히 매일 손에 쥐고 사는 이 스마트폰이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이 개편돼서 이제 내 연금저축 계좌로 투자하는 ETF 수익률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이제 제 연금 계좌에서 굴리는 ETF, 그러니까 특정 주가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펀드들의 수익률을 친구랑 커피 마시면서 바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편리하면서도 한편으론 좀 무서운데요. 내 모든 금융정보가 이렇게 투명하게 보인다는 게요. 바로 그 편리함과 무서움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이 자기 자산을 훨씬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그 편리하게 열린 문으로 내 정보를 노리는 위협 또한 훨씬 정교한 모습으로 들어온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무섭게 다가오는 게 원더랜드라는 새로운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에 대한 자료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를 훔쳐보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OTP 인증까지 무력화해서 실시간으로 계좌에서 돈을 빼간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OTP를 무력화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보안카드 대신 쓰는 은행 앱에서 1분마다 바뀌는 그 6자리 숫자도 이제 소용없다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식인데요. 이 악성 코드는 스마트폰에 숨어서 마치 어깨 너머로 훔쳐보는 스파이처럼 행동합니다. 스파이처럼요? 네.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은행 앱에 접속해서 OTP 번호를 입력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악성 코드가 그 번호를 가로채서 해커의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또 다른 거래를 승인해버리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화면 뒤에서는 내 돈이 실시간으로 털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도둑의 계좌 이체를 직접 승인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네요. 내가 내 손으로 인증을 눌렀는데 그게 범주에 사용된다니. 그래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말고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함부로 누르지 말라는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추가 인증 절차마저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죠. 면 인증까지 의무화된다는 내용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편리함과 안전의 맞교환이라는 주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개통할 수 있다는 셀프 개통의 편리함이 반대로 범죄자들이 손쉽게 대포폰을 만드는 취약점이 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 안면 인증이라는 조금은 번거로운 절차를 추가해서 안전의 무게추를 다시 가져오는 거죠. 결국 기술이 만든 문제를 또 다른 기술과 제도로 막으려는 어찌 보면 끝없는 순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보험금을 둘러싼 개인과 거대 시스템의 힘겨루기에서부터 기후변화나 희귀질환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맞서는 국가의 고민,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눈부신 편리함 뒤에 숨은 섬뜩한 보안 위협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저는 신뢰와 책임을 들고 싶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여전히 분쟁이 생겼을 때 내 편에 서서 싸워줄 전문가를 신뢰하고 싶어하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쳤을 때 국가가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주길 바라죠. 또 내 금융정보를 맡긴 플랫폼이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고요. 그러네요. 결국 모든 시스템의 근간은 신뢰와 책임이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AI와 데이터 시스템이 우리의 보험 가입부터 연금 운용, 대출 심사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대가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내가 큰 손해를 입었다면 그 최종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시스템을 만든 기업일까요? 그것을 감독하도록 허가한 정부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그 서비스를 선택한 우리 자신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